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3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대방송국 58기 아나운서 김명진입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확인을 위해 줌에 접속하신 이름을 학번과 성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화면 아래 참가자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의 이름 옆에 생성되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보시기 편한 화면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성공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학원생을 위한 플랫폼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사이트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는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또는 킹고 포털 메뉴바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학생성공 게이트웨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인식해 주시면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원생을 위해 개최하는 특강, 공모전 등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재무경제 융합연구의 길, 나만의 학문적 무기찾기라는 주제로 박대현 연사님께서 강연하실 텐데요. 박대현 연사님은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시고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20편 이상을 게재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금융경제 국제위원회의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연구에 대한 열정을 키워오신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연사의 발표 이후 Q&A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점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연사의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대현 연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긴 했는데 아까 소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그렇다 할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대학원에서 논문 열심히 쓰고 좀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재무랩 소속이고요. 이게 아마 발표 자료가 이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PDF 파일을 만들 때 링크가 눌러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제 소개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랩 소개랑 해서 한 번씩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저 이력이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열심히 학교 들어와서 논문 좀 많이 썼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연 때 여러분한테 해드릴 말은 그냥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왔고 국내 박사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쓴 게 논문밖에 없으니까 연구 어떤 식으로 하고 논문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일단 제가 대학원에 온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대학원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들어오신 거겠죠. 근데 대학원 하면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밈이라고 하죠. 대학원 관련된 밈들이 참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대학원에 갈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연 준비하면서 왜 대학원에 왔지 하고 히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발표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17년 12월에 이제 의경을 전역을 하고 의경 생활하면서 틈틈이 이제 행정고시를 조금씩 준비를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한번 행시를 봐보자 해서 봤는데 이제 바로 탈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에 비해서 성과가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딴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막 시험 보고 이런 거는 좀 잘 안 맞는 성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복학을 하고 좀 이것저것 수업 들어보면서 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지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학년 끝나고 군대를 가서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고 나서 이제 지금 지도 교수님이신 류두진 교수님 금융경제학 수업을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수업을 일단 굉장히 되게 흥미롭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때 이제 교수님이 홍보를 해주신 게 이제 연구학점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인문계열, 인문사회과학 계열 쪽이다 보니까 대학원 가기 전에 학부생이 어떤 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공계 쪽에서는 조금 그 대체로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도 이제 이공계 랩처럼 학부생을 좀 받아서 그 대학원에 더 들어오게끔 해서 애들이 연구에 더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류두진 교수님께서 이 연구학점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학기 끝나고 바로 이제 계절학기 때 이제 연구학점제를 수강을 하면서 논문을 좀 써봤습니다. 근데 쓰면서도 이때도 한번 좀 자신감이 좀 하락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논문 쓰면서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논문이랑 좀 안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좀 굉장히 다정한 말투로,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현이, 너의 논문은 주제가 좋으니까 조금만 더 잘 다듬으면 좋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일단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조금 더 논문을 써보기로 하자 하고, 연구학점제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논문 작업은 교수님이랑 계속을 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이제 논문을 한번 써보니까 이게 학과에 그 논문을 쓰는 학회가 또 있더라고요. 다산금융반이라는 학회 있는데, 혹시 경제학과이신 분들은 좀 관심 가고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논문 이 학회가 뭐 학기 중에는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든 아니면 방학 때 좀 새로운 주제를 정하든 해서 방학 중에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서 공모전을 나가는 게 주요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때 활동했던 거를 가지고 이때 이제 DB 금융경제 공모전에서 굉장히 작은 상이긴 하지만 사실 상은 아니죠.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만한 논문들을 좀 추린 애들 중에 하나 들어간 거죠. 되게 작은 일이었는데 그때 일단 1차적으로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때 쓰기 시작했던 7월에 쓰기 시작했던 논문이 이제 1년 만에 19년 8월에 이제 한국증권학회지에 논문이 게재가 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해서 한 학기 정도 조금 더 고민해 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대학원에 석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왜 국내 대학원에 계속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대학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개가 제가 이 두 개였어요. 제 성향상 제가 모르는 거를 알아보려고 계속 막 찾아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연구나 다름없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알았으면 그냥 나 혼자 알고 뿌듯해하고 끝나면 사실 대학원은 그렇게 좋은 진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꼭 남들한테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논문을 쓰고 이제 학회 발표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에 와서 이제 연구 쪽으로 계속 진로를 펼쳐나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들어오게 됐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경제학과에서는 국내에서는 석사만 하고 박사는 해외로 나가는 게 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국내에서도 좀 알아주는 편이고, 아무래도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박사보다는 해외 박사를 좀 선택하는 편이 많은데, 저는 이제 석사 학부에서부터 이제 교수님이랑 계속 같이 일하면서, 저희 교수님, 쟤는 멋지지만 여러분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물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교수님 관련된 이력이나 이제 저희 랩 사람들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교수님이 그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십니다.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논문을 써서 가면 일주일에 2번씩 미팅을 해요. 교수님 연구실 찾아가서 너 연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세미나 때 또 이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랑 1대1이 아니라 이제 랩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저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성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를 매주, 그러니까 교수님을 매주 3번씩 만나는 거죠. 그리고 논문이 이제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지고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교수님이랑 또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막 이런 걸 코멘트를 해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썼냐? 이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하고 이 연구의 좀 목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좀 쳐내고 하는 식의 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논문을 나중에 많이 쓰게 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해외에 나가서 굳이 못하는 영어 해가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수님 밑에서 논문 좀 더 많이 쓰고 공부하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다가 이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국내 박사를 쭉 하게 됐습니다. 국내 박사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 경제학과가 연구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일단 제일 큰 게 그 BK21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일단 금전적인 지원을 굉장히 빵빵하게 해주시고 학과 교수님들이 연구에 대한 열정도 되게 있으시고 또 이제 제자분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셔서 모르는 거 있어서 갖고 와서 이제 여쭤보면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세미나나 컨퍼런스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학과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로운 연구에 대한 소개도 좀 듣고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연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박사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왜 대학원에 왔느냐 얘기고 대학원 생활은 사실 이 3개가 끝입니다. 공부하고 공부한 걸로 연구하고 그걸로 논문 쓰고 논문 쓰다 보면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생기기 마련이라서 다시 공부하고 그걸로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걸로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쪽이죠. 재무경제학.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융합연구라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재무경제학은 쉽게 말해서 그냥 돈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오고 그걸 운용을 하고 투자를 할지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재무경제학이라고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위험 관리나 뭐 자산 가격 결정 뭐 이런 쪽의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흥미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뭐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강연을 진행을 드릴 텐데 요거는 사실 제가 연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표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네이버 사전에서 연구라는 걸 좀 찾아왔어요.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뭐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라고 이제 써 있고 영어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연구를 리서치라고 번역을 하니까 리서치를 찾아서 쭉 써놨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충 정리를 해보면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개로 사전적으로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게 팩트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결론을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연구의 목적 3가지인데 이 3가지랑 이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느낌으로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목적 딱 2개입니다. 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현상에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사실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서 그럼 이제 어떤 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게 연구의 방법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학술적인 연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연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연구 대상이랑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제목에도 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 비유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은 사실 우리가 공격해야 될 상대인 거죠. 적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 방법은 그 적을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가지고 연구 대상을 파헤치는 쪽은 약간 실증 연구나 좀 정책 연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그 연구 방법 그 자체를 새로 제안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제안된 방법론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원인이랑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쪽의 연구를 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어서 그냥 써본 거예요. 이분들은 약간 무사다. 예. 근데 이 무사들이 잘 싸우려면 이 대장장이들이 좋은 연구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줘야겠죠.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연구가 특정 분야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잘 드는 칼을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연구 주제, 연구 대상을 연구를 할 때 특정한 방법론에 좀 매몰돼서 그쪽으로만 쭉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다양한 좀 무기들을 좀 탐구를 해보는 게 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융합 연구는 딱 그냥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경제학과니까 경제학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대장장이들이 또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 좋다, 이게 조금 더 좋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계속 해보면 우리가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있는데, 재무경제학 쪽에서 융합연구라고 하면 결국에는 워낙 방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크게 요 세 가지 방향을 주로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동재무학은 이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이 이제 이전에는 모든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을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행동경제학은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좀 인지심리학적으로 좀 바이어스도 있고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접목시켜서 모델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행동경제학. 그 행동경제학을 이제 재무 분야에 적용을 시킨 게 이 behavioral financ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ehavioral finance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적인 부분이고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이공계나 좀 물리학적 방법론을 좀 써보는 거를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는 되게 거창해 보이는 이름인데, 쉽게 말해서 행위자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그 집단적인 변화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는 게 좀 복잡계 이론. 이게 좀 대체적으로 학자간 연구를 위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아마 시작은 통계 물리학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걸 써서 데이터 분석하고 연구하는 쪽을 요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중구난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대학원에 관심 있고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지 어디서 들었는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학원에 막 들어왔을 때는 학부 수준의 지식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학부 수준에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나서 결론이 깔끔하게 난 연구들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모르고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학원 수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들었던 수업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학부 수업에 비해서는 증명을 할 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알려주는 수업보다는 이런 연구 주제도 있고 이 연구 주제는 대체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는 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개만 해주고, 공부는 결국 자기 혼자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좀 대학원 수업을 좀 여러 번 많이 들어보는 게 좋고, 학부 때도 아마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청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미나나 학술대회인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작성 중인 논문, 연구되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는 그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는 이제 학과 세미나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소개되는 연구들을 보면 요즘에는 요 분야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하고 거기서부터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좀 흥미가 있을 만한 분야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단계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충 어느 분야를 연구를 할지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좀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생각하게 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먼저 첫 번째는 가능하면 좀 넓은 범위에서 뭐 점점 이제 좁은 범위로 좀 내로다운 해가면서 그 주제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오래된 연구 주제는 연구할 만한 거가 다 끝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 논문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공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부분의 이런 그 첨단 연구들은 국제학술지에 영어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 경제학과의 좀 스페셜 케이스일 수도 있게 좀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가능하면 영어로 된 논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 아니 뭐 인문계열은 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그 최근 논문을 위주로 하는 게 좋고, 아까 이제 이 연구 대상이랑 연구 방법 얘기를 길게 했는데 여기서도 한마디 또 하자면 이 연구 대상마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무기가 있다라고 저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대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먼저 찾고 어떤 걸 연구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쓰는지를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좀 수월한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느껴서 아마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이제 연구를 좀 여러 방면으로 해보고 이 연구 방법에 대한 깊이가 좀 깊어지면 내가 들고 있는 이제 무기로 어떤 것들을 좀 공격을 해볼 수 있을지를 그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려면 좋은 논문을 찾아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논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익혀왔던 그 팁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이제 탑저널이라고 부르는 좋은 저널들이 있어요. 그 저널들에 게재된 논문들은 대체로 좋습니다. 그래서 내 분야에 있는 저널 랭킹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 아마 이것도 이제 제 PDF 파일에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누르면 저 이제 클라리베이트 저널 랭킹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 분야별로 저널의 랭킹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서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좀 탑저널 몇 개를 들어가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대체로 이미 논의가 끝난 거라서 주제가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한 몇 년 후에 게재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활발하게 그 연구가 되고 있는 되게 프론티어에 있는 연구들은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탑저널에 많은 논문들이 저 세 가지 이 워킹 페이퍼를 주로 싣는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다가 이제 탑저널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제 MBER은 이제 국책 연구를 위한 그 연구 논문들이 워킹 페이퍼들 많이 있고, SSRN이랑 이제 MBER랑 주로 인문사회 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저 아카이브는 이제 이공계열, 특히 이제 머신러닝 연구할 때 저 아카이브 논문을 몇 개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글 스칼라가 그 논문을 찾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스칼라 보면 구글에서 만들어낸 검색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학교 학생분들이시라면 성균관대에 들어와서 성균관대 IP로 접속을 하면 구글 스칼라의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논문들을. 그래서 구글 스칼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요 AI 툴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아직은 많이 안 써보긴 했는데, 이제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그 AI 서비스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챗 GPT에도 아마 유료 버전에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논문을 찾아주는 플러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엘리싯이라는 것도 아마 챗 GPT 기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도 들어가 보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연구 분야와 관련된 논문들을 좀 추천을 해주는 저희가 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이제 찾아서 읽다 보면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도 있고 그 논문이 인용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특히 여기서 좀 융합 연구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된 게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좀 포인트가 다른 논문들을 사이트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행 연구 쭉 따라가서 읽다 보면 전혀 새로운 방법론에 도착을 해서 이 연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랐던 분야들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논문 그냥 본문 읽고 딱 치우지 마시고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을 사이트를 했고, 그리고 구글 스칼라에 보시면 이 논문을 사이트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게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선행 연구랑 어떻게 보면 후행 연구죠. 후행 연구 따라가 보면서 관련된 분야를 좀 폭넓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 했던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가능하면 어떤 저자가 썼던 좋은 논문을 하나 읽었다. 그럼 그 저자가 좀 다른 연구들을 어떤 걸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뭐 후속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었던 논문에 기초가 되는 작업을 했던 연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부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또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정리를 해왔거든요. 논문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훑어봐야 되는 논문도 있고 그냥 토픽이랑 방법론 대충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탑저널은 좀 꼼꼼하게 읽으면 좋긴 한데 그거 아니고 좀 이제 세컨티어 저널이나 그렇게 좋진 않지만 충분히 좋은 논문들을 읽을 때는 너무 막 그렇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이 지금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읽을 때 가능하면 요 순서대로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초록을 쭉 읽어보면 이 초록이 이제 연구의 개발 내용을 대체적으로 요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한 단락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 뭘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핵심적인 기여는 뭔지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초록을 읽었는데 이 논문 조금 더 읽어봐도 괜찮겠다 싶으면 보통은 이제 서론을 보는데 저는 보통 결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초록에는 대체적으로 너무 축약돼서 결과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결론에 대한 요약 부분이 조금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그래서 이 연구의 좀 핵심적인 결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연구 배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론에서 이제 연구 배경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도 하고, 여기서는 좀 결론이랑 초록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핵심 연구 결과랑 이제 컨트리뷰션을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따라가다가 이제 진짜 얘를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론 다음에 저는 이제 선행 연구 섹션을 읽으면서 이 연구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본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좀 체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리포트된 거를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논문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읽는 거는 사실상 시간상 불가능하고, 초록이나 결론 서론들을 읽으면서 내 진짜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되는 논문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서 한 요 정도까지만 읽어도 이 논문의 대체적인 내용을 다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읽다 보면 얘는 내가 좀 따라서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 좀 깊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키페이퍼로 잡고 좀 분석 방법을 좀 꼼꼼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키페이퍼의 연구를 그대로 따라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레플리케이트라고 부르는데, 키페이퍼에서 했던 연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점은 이 연구 방법을 공부하는 데 일단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은 이 연구 방법을 내가 따라했는데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이퍼에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 레플리케이트 작업이 사실 연구 처음 시작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글은 아까 이제 논문
읽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인 구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구성별로 좀 어떤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의 목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목적은 딱 3개예요. 우리가 뭘 연구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한 연구인 건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논문의 목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엄청 대단한 연구를 했는데 논문을 제대로 못 써서 퍼블리케이션을 못 시키는 경우도 듣지는 못했지만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그 상대를 충분히, 이 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결론을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남들한테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잘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술 논문은 저 5개의 섹션으로 1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섹션이 몇 개 더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는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글 이제 섹션별로 주요 기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초록은 너무 길면 안 돼요. 초록은 논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인상 같은 부분이라 초록부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 논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에서는 정말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그 딱 눈에 꽂히게 전달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서론은 대체적으로 서론을 설명을 할 때 그냥 연구 배경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론에서부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왜 대단한 건지가 잘 강조가 돼야 이 뒷부분을 계속 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왜 대단한 건지를 대체적으로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약을 하는 게 특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한 단락 정도는 꼭 우리 연구가 왜 기존 연구랑 다른지, 우리가 다른 연구를 해서 뭐 어떻게 대단한 걸 만들어냈는지를 써주는 게 이 서론 부분을 구성할 때 아주 좋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 연구는 여기도 사실 논문을 쓰다 보면 잘 못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읽은 논문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쭉 나열하는 케이스들이 제가 이제 다른 논문들을 봤을 때 많은데, 시스테매틱하게 리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 부분이 그냥 이전의 연구들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선행 연구를 근거로 우리 연구의 차별점이나 기여점도 뽑아내고,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도 이거 그대로 써봤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런 걸 썼는데 우리는 조금 이런 걸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봤다, 이런 식의 설명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 연구가 좀 독립적인 섹션으로 만들어진다는 생각보다는 본문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와 연결지어서 최대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부분은 사실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지만, 저는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특히 많이 신경을 써요. 연구 배경이 부족한 독자가 읽어도 대충 흐름은 따라올 수 있게끔, 이해는 못해도 흐름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세부적인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연구 방법은 일단 최대한 자세하고 길게 써놓고 나중에 쳐내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차별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선행 연구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 이 부분은 아마 모든 섹션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른지, 뭐가 좋은 건지. 연구 결과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연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그 전형적인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선행 논문을 읽다 보면 아마 그거를 캐치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기존 연구랑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구 결과 다음 섹션이나 아니면 연구 결과 안에 하위 섹션으로 그 결과의 좀 정책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좀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기도 하고, 여기서 해석이 뚜렷하게 되지 않아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이제 디스커션 섹션으로 따로 정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 결론 부분은 아마 논문 쓰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능하면 새로운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그냥 본문의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연구 요약하고 연구 기여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디스커션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인데,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잘 못했다. 요거는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볼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제가 마음가짐을 좀 3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독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했는지에 자꾸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내가 했던 거 막 다 알려주고 싶고 다 쓰고 싶고 하다 보면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나는 되게 거창한 뜻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조그만 부분만 한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내가 보여주는 건 이 조그만 부분인데 이 거창한 부분을 막 인트로덕션에 엄청 길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걸 하려나 보다 기대를 했다가 애게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논문이 높게 평가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거였어도 결과가 이거라면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문을 셀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저희 교수님도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진짜 엄청난 천재분들이 계세요. 학계에 있다 보면. 저는 이제 만나보지는 못하고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학위 논문으로 쓴 논문이 바로 뭐 탑저널에 게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 같은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연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뜻을 품고 연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작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일단 논문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을 쓰고 조금 좋은 저널은 아니더라도 이제 세컨티어나 니어 탑 저널에 좀 싣고 이 큰 뜻에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또 만들어서 붙이고 하다 보면 이제 요거에 맞는 커다란 연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내가 했던 작은 연구들을 좀 매듭 짓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판을 들어가지 말라라는 내용은 디스커션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논문을 쓰다 보면 내 연구 너무 하찮고 되게 별로다라고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변에 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결과는 겨우 이 정도였고 이거 너무 창피해서 못 보여주겠다 하고 자꾸 숨기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못했다. 어떤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그건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라고 하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저렇게 작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자들은 그런 거를 못 참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틀린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단한 연구자분들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훈수를 둘 거예요. 그러니까 까이는 거, 비판당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다 보면 좋은 코멘트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논문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박대현 연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전에 받은 질문들 먼저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강연하시면서 대학원 수업, 세미나나 학술대회, 그리고 이전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기도 했지만 또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다르게 얻으신 방법이 있으실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슬라이드에서는 거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랑 똑같긴 한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신문 기사를 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경제 현상이 들어오든 분석할 자신이 있다면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신문을 살펴보면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는 아직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문기사라는 신박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자로서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을지, 제대로 된 한 편을 잘 쓰는 게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수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논문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인정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한 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논문 한 편을 쓰려면 작은 논문 여러 개를 써봤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큰 거 쓰겠다 하고 큰 꿈을 품고 달리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보면서 큰 제대로 된 한 편을 좀 향해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첫 줄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씀의 이제 연장선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활동 없이 연구만 하시는지,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일과 학업을 병행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없으셨다면 연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박사를 못하겠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타임으로 지금 석박통합과정까지 쭉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는 그 BK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고, 그리고 이제 혹시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파트타임으로 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공계는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연구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문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잘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정책 기조가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도 연구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좀 펀딩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거는 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지망을 희망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진학 전에 추천하시는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학교에는 이제 학부 연구생, 연구학점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일단 연구하고 논문 쓰는 걸 좀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재밌다고 해서 이 연구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주변에 공개하고 또 이제 토론을 많이 해보는 성향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학부 연구생을 안 해보면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연구학점제 통해서 학부 연구생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건 학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순위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예. 공부할 거는 수학이랑 영어는 뭐 어딜 가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논문을 읽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구의 목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자는 이 토픽을 왜 정했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다 보면 거기서 한 번씩 탁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연구 그리고 이 연구 방법론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게 좋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 방향 다른 주제, 전혀 다른 분야의 다른 주제를 읽고 있다가도 이때 썼던 거랑 그 중요한 포인트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 주제에서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썼지만 저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사전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Q&A 시간에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신 점들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채팅이 안 보이긴 하는데 기억하기로는 이제 머신러닝이 연구 주제 중에 하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관련해서 이미 사전 지식이 있으셨던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학부 때 계량경제학 수업에서 좀 통계학 관련된 좀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게 전부 다였고,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서 뭐 딥러닝이나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거를 좀 배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는 머신러닝을 쓰는 연구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경제학과에서 아직 머신러닝을 쓰는 방법이 굉장히 초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워크를 만들어내기에는 막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서 시작을 해도 크게 막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관련 공부와 융합 연구를 위한 방법론 공부 비율이 어느 정도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융합 연구를 얘기해 주실 때는 이제 다른 그 글로벌한 방법에 대해서 가져온다라고까지만 설명을 예. 해주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전공의 경제학과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융합 연구부터 막 찔러보고 다니다가 한 1, 2년 허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경제학 연구고, 경제학 연구 논문을 심사하는 건 결국 경제학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설득을 하려면 이분들이 알고 있는 무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얘보다는 내가 가지고 온 이게 더 좋아 를 알려주기에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오히려 비중을 전공 연구에 조금 더 맞추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대학원 와서 한 1, 2년 정도는 내 전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베이스를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다른 분야에 익스텐드를 해나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융합 연구가 이제 대세기는 하지만 좀 더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향후 전문 강사 또는 기업 내 연구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경력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실무와 연계지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응용하여 연구 논문 또는 학술지 포럼을 이제 결과물을 창출하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나 기회를 어느 쪽에서 찾으시면 좋을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학술지의 논문을 유독 많이 쓴 케이스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국내 좀 저널들을 한 번씩 보면 실무 정책 특집호 같은 거를 논문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집호에 혹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내용이나 뭐 아니면 좀 분석적인 부분에서의 퀄리티보다는 말 그대로 정책적인 인사이트,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거에 조금 더 심사 비중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썼을 때 좀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해서 좀 필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만약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면 국내 학술지나 아니면 국내에도 국내 학술지, 국내 학회에서 그 학술 대회 같은 걸 많이 열거든요. 그런 쪽 이제 회원 가입하셔서 그런 쪽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박사과정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박사를 따는 것도 갈 길이 멀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박사 후 연구원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계 이론을 좀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쪽으로 좀 탑급 연구원이 이제 미국에 있는 산타페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매년 한 8월쯤에 포닥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좀 준비가 안 돼서 힘들 것 같고 내년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신입생 분이신데요. 이제 복전이나 융합전공, 부전공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공지능 분야 특성상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전공을 깊게 판 뒤 선배님처럼 연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원전공을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는 저를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됩니다.
제가 원전공을 깊게 안 판 상태에서 막 여기를 찔러보다가 조금 애매해진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논문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내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 잘 써먹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전공에 대한 중심을 좀 잡아놓고 다른 분야들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석사를 경제학과로 오시는 것도 사실 경제나 경영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경제학과에 그 경영학과 쪽인가? 핀테크 전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뭐 석사에서 좀 그 필요한 지식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네, 예. 대학원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경제 융합연구의 길 나만의 학문적 무기 찾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박대현 연사님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13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어떠셨나요? 이제 사실 저도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이제 선배님께서 걸어가신 커리어 패스가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란 무엇이고 또 연구를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꿀팁까지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특강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이제 여러분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줌의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비디오 시작을 눌러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강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꺼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한 분들은 채팅창 URL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13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